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1-5-16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는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내용이고 지금 선생님이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진도를 거의 다 온라인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 수업한 날짜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난 날짜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거기다가 앞으로 9월 11일까지 계속 온라인이기 때문에 주제 17과 주제 18은 모두 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66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실 열기 자료가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대외관계를 상징하는 말이 4대 교린인데요. 그 4대 교린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은 명에 대한 4대와 주변국과의 교린을 추구하는 4대 교린을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고, 4대라는 말은 섬길 사자의 큰 대자거든요.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교린은 사귈 교자의 이웃린자예요. 그래서 이웃나라와 교류한다, 사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조선은 명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던데, 그래서 이때까지를 보통 우리는 조선 전기라고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선조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4대 교린 외교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4대를 상징하는 그림 하나와 교린을 상징하는 그림, 아마도 여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을 볼 수 있고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은 조선의 4대 교린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문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써보자면 4대의 대상이었던 명나라는 결과적으로 멸망했고, 교린의 대상이었던 여진족은 후금을 거쳐 청나라가 되면서 군신 관계로 변화하게 되고, 여진이 임금의 나라 군, 조선이 신하의 나라 신, 군신 관계가 됐고, 일본과는 임진왜란으로 대외 관계가 단절됐지만 결국 종전 후에 관계를 회복하면서 통신사가 파견되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 먼저 교과서 66페이지에 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상징적인 지도예요. 조선 전기의 4대 교린 외교를 보여주는 조선과 중국, 명나라와의 4대 관계, 그 밖의 나라들은 모두 교린 관계인데 여진과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이고, 그 밖에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또는 오키나와, 류큐와 같은 나라들과도 교린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각각 볼 수 있고요. 4대 관계를 제외하고 지금 교린 관계에 있는 여진과 일본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회유 정책을, 한편으로는 강경한 정책을 각각 쓰고 있다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명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명나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죠? 네, 4대 관계라고 했죠. 오타가 있네요. 큰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 명나라를 섬기고 이웃나라와 교류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건국초에는 명나라와 갈등을 맺기도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건국초는 누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냐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국가의 정책을 여러 가지 주도할 때는 명나라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태종이 집권하면서부터 태종이 집권하게 됐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기억해야 돼요. 무슨 난? 네,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이 이후에 태종이 집권하면서부터는 명나라의 관계가 안정적인 4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에 대한 4대 외교 관계는 조공, 책봉 관계로 유지되고, 조공이라는 말은 요즘 많은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죠. 연예인에 대한 조공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조공은 뭐냐면 그렇게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조공은 조공에서 끝나지 않고 조공을 받았던 나라가 조공을 바친 나라에게 답례품을 줘요. 그래서 조공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보진 않아요. 그 이상의 답례품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나라의 경우에서도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긴 하는데, 가까운 나라고
보다 신뢰가 있는 나라라면 조공을 더 자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조공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조공에 따른 답례품을 보내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봐야 되고, 그럼 조공 바치는 나라는 뭘 요구하냐? 바로 당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바뀌게 되면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려도 좋다라는 일종의 허락, 인정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책봉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땅을 주는 형태로 주는데 그래서 이름이 봉토를 준다라고 해서 책봉이라고 하는데, 사실 책봉이라는 표현보다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는 표현이 보다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4대를 맺었다라고 하니까 큰 나라인 명나라를 조선이 섬겼다라고 하면, 하지만 이 4대 관계가 조선에 미친 영향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 교과서의 표현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조선의 4대 외교는 명과 조선의 국력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왕실과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죠. 점이죠. 그래서 명의 사실을 파견하고 조공을 바치면 답례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명의 다양한 문물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좀 불편한 사실도 있으니 명은 금이나 은 등의 곡물과 처녀, 환관을 과도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조선에 파견된 명사신이 접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막대하였다. 이러한 부담은 백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4대 외교는 사회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외교, 경제 문화적인 외교 관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공에 대한 요구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는 여진 일본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명나라와는 아주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사건이 많았던 관계는 여진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먼저 여진과의 관계를 보면 일단 여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교린 관계를 추구했다고 했죠. 그 때문에 가끔 무력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러한 사실들을 봐야 돼요. 먼저 여진과의 관계를 보면 회유책으로 무역소를 설치하거나 기술을 장려합니다. 여진이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였냐면, 여진은 북방에 있다 보니까 식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식량을 무역을 통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요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무역할 수 있도록 무역소도 저 북방 지역에, 경원, 경성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귀순을 장려해요. 여진족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그들을 우리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회유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경한 정책을 쓰게 되는데, 노랗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노랗게 글자를 안 바꿔놨네요. 강경책으로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땅을 개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쌤이 지금 가져온 지도를 보면 이 빨간 선이 고려 말의 경계예요. 근데 조선 세종 때에 4군 6진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의 경계선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의 국경선과 똑같죠. 그래서 세종 때가 되면 4군 6진이 개척되면서 영토가 확대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와 함께 지금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세종 때 4군 6진을 개척했는데 영토는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근데 이 영토가 우리의 진정한 영토가 되기 위해선 필요하죠. 누가? 백성들이 필요해요. 백성들이 살아야 우리 영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사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3인 정책이에요. 백성을 이사시키는 정책. 그래서 삼남지방, 보통 조선시대 삼남지방이라고 보면 남쪽에 있는 세 개의 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을 4군과 6진 지역으로 옮겨 살게 했다는 점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토관 정책도 볼 수 있는데, 원래 지난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상피제라고 해서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지방관료로 파견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정부패 비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 북방 지역에 한해서는 토착민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를 쓰게 돼요. 그걸 토관제도, 토관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군 6진 확장되면서 3인 정책과
토관 정책도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이제 조선 전기의 일본과의 관계를 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왜구 문제였어요. 고려말 조선 초에 정말 왜구가 들끓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구들을,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을 우리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귀순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도 쓰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마도라고도 불리는 왜구의 소굴이었던 스시마 섬을 세종 때 또 토벌을 합니다. 이종무를 시켜 스시마 섬을 정벌한 내용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시마 섬 대마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 뭐냐면 너무 식량 공급이 힘들었다는 점이에요. 거의 산악지대로 되어 있거든요. 농사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세 개의 항구를 열어줍니다. 세 개의 항구가 어디냐면 지금의 부산, 부산포, 지금의 진해인, 제포, 지금의 울산인, 연포, 부산포, 제포, 연포를 3포를 개항해서 무역이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과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는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인 무역은 대마도, 스시마 섬을 통해서 일본 정부와 무역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포를 개항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개해년에 체결했다라고 해서 개해약조라고 불러요. 매년 부산포, 제포, 연포에 들어올 수 있는 일본의 선박, 가져갈 수 있는 쌀의 양 등등을 규정해 놓은 조약이었는데, 이렇게 조선의 일본인의 통제가 강화되자 일본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조선 중종 때와 명종 때 각각 난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중종 때 일어났던 삼포회란과 명종 때 일어났던 을묘 외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될 임진왜란의 전초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예고편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이후에 조일 교육이 쇠퇴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크나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바로 보게 될 임진왜란의 발발과 이후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임진왜란의 발발을 보려면 일본의 역사를 잠깐 봐야 되는데, 일본은 오온인의 난이라는 사건 이후에 전국이 막 전쟁이 벌어지는, 전국의 각 지역에, 일본은 또 지도를 좀 그려볼까요? 또 지도를 잘 그리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크게 4개의 섬으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섬을 9개의 주로 구성됐다라고 해서 류슈, 그리고 4개의 군으로 구성됐다라고 해서 시코쿠, 시코쿠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본토섬이다라고 해서 혼슈, 그리고 이거는 북방에 있는 북해 섬이다라고 해서 북해도라고 불러서 홋카이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중에 지금 홋카이도는 아직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고, 요 규슈, 시코쿠, 혼슈가 이 당시에 일본 영토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그들이 말하는 천황이라는 일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의 교토를 중심으로 전국을 다스려야 되지만, 오인의 난 이후에 이 전국토에 조그만 영주들, 그들 말로 다이묘들이 각 지역을 나누어서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는 시기가 대략 130년, 그러니까 100년 넘게 이어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국시대, 일본말로 표현하면 센코쿠 시대라고 불러요. 그럼 100년 동안 전쟁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역들에서. 너무 어마어마하죠. 결국 이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이 거의 이루어지는데 완성을 보지 못해요. 부하의 배신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오다 노부나가의 신하였던, 충복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일본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1590년에. 15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100년 넘게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에 들었던 또는 그렇지 않았던 다이묘들, 영주들이 불만이 그득그득했고, 이런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다면 국내적인 불만을 가장 해소시키기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불만을 해외로 돌리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조선을 넘어서 명나라까지 공격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겠다고.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길을 내어달라고 정명가도를 내세우면서 조선에 요청했지만 뭐 이게 정말 길만 내주면 될 일이겠어요? 사실 본질적인 목적은 조선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명나라까지 공격하겠다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지를 보여준 표현이었죠. 결국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이묘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에요. 아이고, 안 들어가도 될 게 들어갔네. 이건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제 막 PPT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오타들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걸 보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를 보면 불과 20여일 만에 한양과 평양이 함락이 되면서 전쟁이 급격하게 불리하게 진행이 돼요. 지금 나고야의 성에서 출발해서 부산포가 1592년에 바로 함락이 되고 올라가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던 충주 전투가 벌어져요. 당시 조선의 최대 명장이었던 신립장군의 충주 전투에서 또 조선이 패배하고 그리고 한성을 수도였던 지금의 서울 한성을 빼앗기고 평양도 빼앗기고 그래서 어디까지 피난을 가냐면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여기에 갔다는 것은 바로 명나라로 도망을 갈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한테는 좀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주까지는 괜찮은데 더 넘어가면 명나라까지 도망갈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로 백성들을 버리고. 그래서 많은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때문인지 몰라도 경복궁도 불타오르고 난리가 납니다. 선조는 그래서 뭐 하냐면 명나라 황제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막을 수 없다. 저 왜구들 막을 수 없으니까 나 명나라 요동 지역으로 좀 피난 가면 안 되냐? 라고 했는데 당시 명나라 황제가 선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오지 말라. 대신 우리가 지원군을 보내겠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명나라의 목적은 조선을 돕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테지만 더 큰 목적은 지금 일본 자체가 명나라까지 공격한다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명나라의 침략을 굳이 요동이라고 하는 명나라 영토에서 막는 것보다는 조선에서 막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의 불세출의 영웅인 이순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막 막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임진왜란에서의 한산도 대첩이 1592년 7월에 벌어집니다.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지방 곳곳에서 의병들이 활약해요. 가장 대표적인 의병이라고 하면 곽재우도 있고요. 또는 담양에서 활약했던 고경명 장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경명 장군 같은 경우는 호가 재봉인데 이분의 뜻을 길어서 지금 광주역에서 남광주역 가는 길 보면 길 이름이 재봉로예요. 바로 고경명 장군의 이름을 붙인 거고 또 이 당시 여긴 써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의병장이 충장공 김덕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충장공 김덕령? 충장로 아시죠? 그 충장로가 바로 이 김덕령 장군의 김덕령 장군을 생각해서 만든 길 이름이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앞서 얘기했던 명나라 황제가 지원군을 보내주면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졌고 조명연합군이 1593년 1월에는 평양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1593년 3월에는 권율 장군의 행주산성 대첩, 행주대첩이 벌어져요. 정말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되자 전황은 이제 조명연합군대 일본의 싸움에서 팽팽하게 됐고 일본을 쉽게 물리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명나라에서는 일본과
휴전을 맺자라고 해서 1593년부터 1597년 사이에 휴전 협상이 전개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두고 다투는데 사실상 당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했던 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명나라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명나라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 간에 결혼을 맺자 뭐 해가지고 명나라 황제를 분개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가 적어도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땅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선의 땅, 삼남지방,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더 나아가서는 뭐 경기도 일부까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휴전 협상은 들어질 수가 없었고 결렬이 됐고 그에 따라서 1597년에 다시 전쟁이 크게 발발을 하게 됩니다. 1597년이 정유년이기 때문에 정유년에 다시 벌어진 난리해서 정유재란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1592년에 벌어진 전쟁부터 시작해서 쭉 길게 가서 정유재란이 벌어졌던 1597년 끝나는 1598년까지를 보통 크게 봐서 넓은 의미의 광의의 임진왜란이라고 불러요. 자, 하지만 이 3년 동안 전쟁이 휴전되고 있는 동안 조선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한 준비가 벌어지게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중에 보게 될 훈련도감이라는 부대도 이때 만들어져요. 일본군의 조총부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대도 만들어지는 등 했기 때문에 정유재란이 벌어지자 오히려 일본의 전세가 크게 불리해집니다. 물론 이때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이순신 장군이 이때 백의종군하고 모든 군대를 수군을 다 잃어버려서 고작 12척밖에 남지 않은 수군을 버리고 이제 육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육지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화로도 나와서 화제가 됐던 명량 대첩이 이때 벌어져요. 정유재란 때. 막 이렇게 전쟁이 되는 가운데 결국 1598년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 원흉이 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일본에서 사망함에 따라서 1598년 일본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어졌던 전쟁이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7년 동안 이어진 전투기 때문에 뭐 7년 전쟁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전쟁 와중에 여러 가지 뭐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 가면서 일어났던 일, 경복궁 불탔던 일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선조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쟁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아들한테 대신 전쟁에 나서라라고 하면서 아들 광해에게 정부를 나누어줘요. 그걸 뭐 분조한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왕세자였던 광해는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그의 아버지 실제 왕이었던 선조는 한 일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전쟁의 전개 과정도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영향인데 그 영향을 보기에 앞서서 잠시 탐구 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부르고 있는 임진왜란이라는 명칭이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 역사적 용어들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름이 불리게 되는데 임진왜란을 부르는 명칭이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 1번을 보면 임진왜란을 부르는 다양한 역사 용어라고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불러요. 일본이라는 정식 국호 대신에 외구라는 비칭, 비하하는 용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사전적 의미로의 나는 정통 정부의 권위에 대한 비전통 집단의 도전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선이라는 정식 정부의 비전통 집단, 저 왜구들이 침입해 와서 벌인 난리다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거고요.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은 항외원조예요. 일본군이 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조선을 통해 요동을 경유하는 것이었는데 명군의 참전에는 요동을 보호하는 것도 강한 동기로 작용했다는 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는 조선을 도왔다는 의미의 외에 저항하는 항거하는 조선을 돕는 원조 전쟁이라고 부른다는 점이죠. 그래서 항해 원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블로쿠 게이초라고 하는데 이건 둘 다 연도를 세는 연호예요. 블로쿠는 1592년부터 몇 년까지를 말하고 있고 게이초는 1597년을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임진년과 정유년에 일어난 역도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아래 써있겠지만 내전을 말해요. 그래서 일본은 이 용어를 언제부터 썼냐면 1910년에 이후에 임진왜란을 블로쿠 게이초의 역이라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역은 국내 전쟁을 사용할 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10년이 어떠래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던 우리나라의 국권 피탈 시기죠.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료 2번을 보면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중일 관광객의 대화라고 해서 지금 가이드가 이곳의 명물 임진왜란의 영웅인 이순신 동상입니다 라고 하자 일본 학생이 임진왜란이라니 듣기 좀 거북한데요. 일본에서는 그 사건을 블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른다고요. 쯧쯧 중국 학생, 그 사건을 항해 원조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를 명칭이 달아나는 거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료 1번을 보면 한중일이 임진왜란 항해 원조 블로쿠 게이초의 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추론하여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 대충 나왔죠. 임진왜란은 일본을 조선보다 하등한 존재로 보려고 인식하면서 썼던 표현이라는 것이고, 중국의 항해 원조는 명예참전이 조선에 대한 원조 행위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점이죠. 그래서 명나라가 요동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것만 좀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고, 일본의 블로쿠 게이초는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조선과 일본이 하나의 국가라고 보는 인식 하에서, 다시 말하면 조선도 우리 일본의 영토다 라는 인식 하에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이죠. 셋 다 어떻게 보면 다들 문제가 조금씩 있는 거죠. 임진왜란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저 자식들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노가 들어가 있는 용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면 한중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한 용어를 생각한 후에 자료 2번에 가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중일이 이런 오묘한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비슷한 나라를 유럽이나 여러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유럽에서 한일 간의 관계와 비슷한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전쟁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한 나라가 독일이 프랑스 전체를 약 3년 동안 지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간의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 교과서를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역사 교과서를 썼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중일은 아예 임진왜란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봤을 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쓰고 싶지만 임진왜란이라고 쓰면 일본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왜구냐, 왜 우리를 비하하느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생각해보자. 어떻게 말하면 더 나아가서는 한중일이 보다 평화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용어도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용어로 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써놓긴 했는데 지금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작년까지 계속 써왔던 용어가 있어요. 임진왜란이라고 되지 않고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에서 임진전쟁,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다 여기에 참여했던 전쟁, 임진전쟁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에 저항하면서 일으켰던 전쟁, 조명, 항일전쟁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용어를 쓸지는 한중일 3국의 정치, 역사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한중일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를 이어서 이제 임진왜란의 영향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임진왜란이라고 하네요. 영향을 좀 보면 조선에 미친 영향은 국토가 황폐화 됐습니다. 그러겠죠. 전쟁이 7년 동안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뭐 농토가 말이 아니겠고 국가재정 당연히 그에 따라서 파탄이 되고 인구가 감소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 인구 감소, 사망, 포로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덤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북 남원에 있는 만인의 총이라고 하는 남원 읍성에서 일본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 남원의 관, 군, 민 사람들을 함께 묻어놓은 무덤이에요. 뭐 시신도 제대로 못 찾았기 때문에 10,000명이나 되는 막 하지 않고 어쨌든 시신을 일단 되는 대로 수습해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임진왜란의 희생을 볼 수 있는 무덤이고요. 이거는 일본 교토에 있는 이름이 코무덤이에요. 너무 이름 자체가 잔인하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다시피 임진왜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을 사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귀를 잘라오게 됐고 죽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코를 잘라오게 해서 일본 전역에 코무덤 내지는 귀무덤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뭐 1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의 코가 묻혀져 있다고 해요. 12만 명. 이 무덤 안에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복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군이 불태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쟁을 통하면서 소실된 문화재니까 경복궁 한번 눈여겨볼 수 있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본의 전국시대가 통일되기 시작하다가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장악하게 됐는데, 일본의 특이한 점은 왕, 그들이 말하는 천황, 덴노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지 못하고 이런 장군들이 집권하는데 이들을 이제 쇼군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사람이 집권하지 못하고 결국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 1600년의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 그 밑에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돼요. 이 이후로부터 도쿠가와 가문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 도쿠가와가 세력 근거지였던 에도를 중심으로 쇼군의 근거지를 삼습니다. 그것을 막부라고 불러요. 막부. 나중에 혹시 동아시아사 배워서 일본사를 명확히 보면 뭐 막부가 어떤 의미인지, 에도가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있는데, 에도는 지금 도쿄기는 하거든요. 도쿄. 그래서 도쿄가 외곽 지역에 있다가 드디어 일본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 사건이에요. 어쨌든 도쿠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 도요토미 가문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새로운 정부를 설립하니 그 정부를 에도 막부라고 부른다는 점만 보시면 되겠고, 이 이후에 조선에서 납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학문,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크게 부흥하고 기술, 특히 도자기 기술이 크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 교과서 67페이지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은 바로 성리학에 영향을 끼친 유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강항이라는.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한테 성리학을 가르쳐줘서 일본의 성리학이 크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일본의 도자기 기술 문화를 이어간 도공들, 이 중에 또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삼평이라고 하는. 그래서 향후에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전 세계를 주름잡게 되는데 그 바탕에는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당시 끌려갔던 도자기 공들의 영향이 크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전쟁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점 볼 수 있고요. 아래 있는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서도 큰 변화가 생겨요. 원래 중국 지금 명나라잖아요. 중국 왕조들은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북방 지역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걱정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이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국가 통합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 임진왜란에 참전하면서 더욱 쇠퇴했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고,
그 유목민족 중에 한 나라였던 한 민족이었던 여진족이 급성장을 하게 돼요. 부족 통합을 하면서. 그리고 나라를 만들게 되니 후금을 만들게 됩니다. 금나라가 원래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 금을 뒤이어서 나온 금나라이기 때문에 후금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앞서 봤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됐겠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완전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1600년대에 이제 사실상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에도 막부는 우리는 도요토미와 다르다. 우리 도쿠가와 아니냐. 다시 친하게 지내자. 국교를 재개하자라고 했고 조선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회답도 하고 그래 너네가 이런 답변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뭐 대가로 사절단을 보내면서 쇠한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 차례 걸쳐서 회답 겸 쇠한사가 가는데 이때 유명한 분이 바로 사명대사 유정이 쇠한사로 가서 많은 포로를 데려오고 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일본의 장군, 아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 장군을 쇼군이라고 그러는데 쇼군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쇼군이 등장할 때마다 조선에게 사절단을 좀 보내달라고 해요. 그때 파견된 사절단을 조선 통신사라고 부르고 조선 전기에도 몇 차례 파견된 적이 있지만 조선 후기에 더 많이 가거든요. 12차례에 걸쳐서 통신사가 파견되면서 조선과 일본 간의 회복된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신사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중국 내에서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명나라가 약화되고 이제 후금이 아예 명나라와 싸우자고 선전포고를 해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그런데 후금은 새롭게 급성장하는 강력한 국가였고 반면에 명나라는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명나라가 조선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후금하고 싸우는데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너네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큰 덕을 입지 않았느냐 예요. 때마침 이때 왕은 누구였냐면 선조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임진왜란 덕분에 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광해가 왕이었던 시절입니다. 광해는 이거 정말 다른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수업 시간이 됐으면 광해와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의 관계 등등등이 막 나왔을 텐데 뭐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주저리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광해는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쟁 후에 여러 가지 피해 복구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됐지만 새로운 세금 제도인 대동법이라는 것을 처음 시행하게 됐던 시기가 바로 광해군 시기고 그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 또 바로 이 당시 사람이에요. 동의보감도 이 당시 등장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한 조선을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지원군을 요청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된 거예요. 안 보내려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4대 부들은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풀 한 포기 사람들의 머리카락, 털럭 하나마저도 전부 다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강홍리베이라는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광해가 강홍립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라고. 다시 말하면 여진족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긴 했는데 당신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명나라와 여진 사이에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편을 들지 않는 현실적인 중립외교라고 부르고 이 중립외교 덕분이었는지 광해 때는 크나큰 외적의 침입을 받지는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해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재평가된 인물이긴 합니다. 뭐 성군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광해도 잘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성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조선 전기의 연산군처럼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신하에 의해서 쫓겨나서 왕의 호칭을 받지 못한 왕이 2명 있거든요. 연산군과 광해군인데 이 광해군이 연산군처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중립외교는 그래서 현재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인 거죠. 자, 그런데 중립외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와 함께 봐야 되냐면 붕당 정치와 함께 봐야 되는데 전 시간에 15주제에서 마지막에 봤던 그 붕당 정치의 표 보여요? 사림이 처음 있었는데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졌게 됐고 다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됐는데 이 중에 북인들이 광해군 때 집권을 했던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인이에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광해군의 동생이었던 명창대군도 이때 죽게 됐고 명창대군의 생모 광해군으로 봤을 때는 계모였던 임목대비라는 사람도 대왕대비 왕의 엄마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다가 중리배교 정책을 쓰는 것은 의리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해서 서인들이 주도해서 왕을 교체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왕이 인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인조로 왕이 바뀐 사건, 인조 반정이라고 불러요. 앞에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바뀌었던 사건이 있었죠. 중종 반정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나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이때 이후로 북인들은 단 한 차례도 붕당 정치를 주도할 수 없는 아예 정계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서인들이 붕당 정치를 주도하고 남인들이 돕는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주제 마지막에 펴보면 마지막 끝이 인조 때부터 현종 때까지 서인들이 우세하고 남인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인조 반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권하겠던 서인과 인조는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비판했기 때문에 중리배교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에게 접근해서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하고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후금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힘겹게 명나라랑 싸우고 있는데 자신들의 후방에 있는 조선이 명나라와 친밀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명나라와 막 싸우려고 하는데 후방에서 조선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27년에 후금이 침략해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니 정묘호란이라는 사건입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죠. 왜냐면 전쟁이 금방 끝나거든요. 1627년 1월에 심양을 출발해서 공격을 하는데 쳐들어왔다 하는 소문이 돌리자마자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가요. 그리고 정봉수라는 의병도 크게 활약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후금은 명나라와 치열한 대립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선과의 전쟁에 집중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맞물려 떨어져서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어떤 강화 조약을 맺었냐면 후금과 형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형 동생이 되자 라고 해서 후금이 형, 조선이 동생의 관계를 맺는 것을 약조하고 전쟁이 한 달 만에 끝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던 전쟁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과 9년 만에 후금이 더욱더 성장을 해요. 후금은 이제 1636년이 되면 몽골 일대를 지배한 다음에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럼 앞서 봤던 정묘호란은 후금이 침략한 사건인데 이 뒤에 나오는 1636년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침략을 하겠죠. 청나라가 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황제의 국가라는 거예요. 황제이자 몽골도 지배했기 때문에 몽골에서 황제를 부르는 명칭이 칸이잖아요. 증기즉 칸. 칸이라는 칭호도 가지고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맺자고 요구합니다. 원래 지금 형제 관계되어 있는데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조선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명나라와 군신 관계를 체결 중인데 4대 관계를 체결 중인데 이것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계속 벌어져요. 그 논쟁을 뭐라고 부르면 주화론과 척화론, 주화론과 주전론이라고 부르고 주전론은 또 다른 명칭으로 척화론이라고도 불러요. 뜻은 화의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주장하는 논의. 화의를 배척하고 대신 차라리 전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논의예요. 이 논의 끝에 결국 주전론, 척화주전론이 승리를 하고 너네들의 군신관계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자 병자호란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앞선 정묘호란 때는 요 파란색 화기였다면 빨간색이 지금 이제 병자호란 때의 화살표예요.
지금 인조는, 왕이었던 인조는 정묘 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을 갔는데 청나라 군대가 귀신같이 9년 후에는 또다시 강화도로 피신 갈 것을 알고 그 길을 막아요. 그래서 결국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남한산성에서 수십일간을 버티면서 전투를 벌였던 것이 바로 병저호란이에요.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전쟁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논쟁,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도 있고요. 김훈 작가였던가? 예, 남한산성 있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가 막 화려한 영화는 아니지만 담담하게 역사적 사실을 이끌고 있고,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뭐 화려한 액션 뭐 이런 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영화예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결과적으로는 인조가 청나라의 태종에게 항복을 하죠. 그래서 신하의 예를 다하는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조아린다라고 하는 삼고 구고두례를 하는데, 그 장소가 삼전도라고 하는 지금의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잠실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을 끝내고 나서 그 굴욕적인 장소에 비석까지 세우라고 해서 비석까지 세웁니다. 삼전도 비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디냐면 잠실 롯데월드 있잖아요. 롯데월드 앞에 보면 호수가 있는데 석촌호수 한편에 삼전도 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비석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치욕스럽고 반성해야 될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삼전도 비는 남아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내용이 많긴 했는데 16주제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발발을 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거 누워서 보고 막 그러면 선생님 열심히 준비했는데 속이 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다시 쭉 학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